미사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영국의 스프린터 마크 캐번디시. 뚜르 드 프랑스만 30번이 넘는 스프린트 우승을 갖고 있는 전설적인 스프린터로서 2007년을 시작으로 14번의 뚜르 드 프랑스 참가 기록을 가진 선수입니다. 2021년 뚜르 드 프랑스 퀵스텝의 메인 스프린터로 경기에 참가한 마크 캐번디시는 첫 스테이지의 중립구역을 지나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펠로톤의 너무 빠른 속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빠른 선수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마크 캐번디시가 참가했던 2021년 뚜르 드 프랑스의 전체 스테이지 평균 속도는 시속 41.158km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속도는 뚜르 드 프랑스의 전체 길이인 3,414km를 기준으로 한 평균 속도였으며 가장 평균 속도가 빨랐던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20의 타임 트라이얼에서 51.5km, 로드 스테이지에서는 스테이지 6의 48.704km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2년 뚜르 드 프랑스에서는 평균 속도 42.102km로 역대 뚜르 드 프랑스에서 가장 빠른 평균 속도가 기록되었습니다. 앞의 기록은 마크 캐번디시가 첫 뚜르 드 프랑스를 참가했던 2007년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더욱 놀라운 기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뚜르 드 프랑스의 총 거리는 3,570km, 평균 속도는 38.98을 기록했습니다. 단순 숫자상으로 비교했을 때 2021년도와 2007년도의 속도는 2.17km이지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평균 속도 2km가 더 빠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뚜르 드 프랑스를 달리는 선수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에 영향을 주는 코스의 구성이 매년 바뀌고 스테이지 구성도 타임 트라이얼과 산악 스테이지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110년의 역사를 가진 뚜르 드 프랑스 전체 평균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완만하게 하지만 확실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릿느릿 달리는 뚜르 드 프랑스보다는 확실히 빠르고 긴장감 있게 진행되는 뚜르 드 프랑스가 더 재밌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뚜르 드 프랑스를 달리는 선수들의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요소들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달리는 선수들에게 코스의 설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의 코스는 그날의 경기 내용을 결정하고 어떤 선수가 활약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뚜르 드 프랑스의 코스는 매 스테이지마다 150km 이상, 약 200km 전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코스가 너무 짧으면 선수들 간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스프린트 스테이지든 산악 스테이지든 대부분 150km 이상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코스의 구성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쇼츠와 릴스를 즐겨보는 것처럼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 입장에서 긴 코스는 지루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기의 결과만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TV 시청 시간과 이탈률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긴 코스 구성과 지루한 라이딩은 시청자의 이탈을 유발하고 시청률의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경기의 운영을 TV 중계권 판매로 유지하는 경기 조직위와 방송국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달리 뚜르 드 프랑스 코스를 보면 길이는 짧지만 선수들 간의 경쟁과 어택을 유발할 수 있는 폭발적인 산악 구간으로 코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코스가 짧아지다 보니 선수들도 체력 분배를 통해 신중하게 코스를 달리는 것이 아닌 선별 그룹을 통해 빠르게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중요 선수가 강력한 어택을 나서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뚜르 드 프랑스 전체의 코스 길이 변화를 보면은 이러한 짧은 코스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야간 라이딩이 금지되고 코스 길이를 300km 이하로 제한하면서 하루 500km가 넘게 달리는 코스들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코스 길이의 변화가 뚜르 드 프랑스를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루했던 장거리 스프린트 스테이지보다 짧은 어필 스테이지가 인기가 늘다 보니 스프린터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젊고 어린 선수들이 득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 길이의 단축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이며 뚜르 드 프랑스를 달리는 선수들을 더욱 빨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크 캐번디시 같은 스프린터가 앞으로 다시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이유이죠. 하지만 뚜르 드 프랑스가 빨라지고 있는 이유에는 코스 길이 단축 같은 직접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 능력의 상향 평준화죠. 스포츠 선수에게 있어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실력 향상 도구라고 한다면 역시 훈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의 훈련 방식은 2000년대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분야인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스트라바의 인기가 높아지자 많은 사이클 선수가 훈련 데이터를 스트라바에 업로드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사이클 선수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전거를 탔는지, 심박수가 얼마였는지, 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능력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선수들은 심박계와 파워미터를 이용해 자신의 라이딩 스타일과 파워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 데이터는 일일이 변환 과정을 거쳐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고, 이를 분석하는 훈련 코치가 없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만 보면 자신의 훈련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뚜르드 프랑스에서 몸빵 뚜를 오르는 램스 암스트롱과 마르크 판타니의 대결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선수들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로 얼만큼의 심박치를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데이 포가차와 요나스 빈게트가 어디서 어떤 파워로 달렸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자전거 선수이자 코치, 스포츠 감독이기도 했던 매튜 스태프는 스포츠 과학과 데이터의 활용은 트레이닝 캠프에서 훈련한 선수들의 훈련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훈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활용되던 LSD 훈련은 점차 줄어들고 개인 코치를 통해 맞춤형 라이딩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수 개인의 스케줄을 훈련에 맞춰서 조정하던 훈련 주기화를 벗어나 선수의 리듬, 생리 상태, 심리 상태를 분석해 개인의 목표에 맞게 훈련 일정을 맞추는 비선형 훈련 주기화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찌프트 같은 가상 라이딩의 등장 또한 부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겨울철 야외 라이딩을 줄여주고 선수 개인의 목표에 맞는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훈련 방식의 변화는 펠로톤을 달리는 선수들을 상황 편준화했고 더욱 뚜르드 프랑스를 빨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선수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비와 보급의 발전도 펠로톤의 속도를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의 카본 프레임은 더욱 가벼워졌음에도 내구성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1989년 뚜르드 프랑스에서 그렉 르몽드가 타고 나왔던 에어로바이크의 등장은 공기저항과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전거 회사의 경쟁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른바 에어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겁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벗으려고 했던 자전거 헬멧은 이제 공기저항을 줄여주고 선수들을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선수들은 이제 저지와 빗뿐만 아니라 스킨슈트를 입고 레이스를 달리며 장갑과 신발, 양말까지 에어로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끝도 없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 기술 발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UCI의 규제이죠. 선수의 노력이 아닌 장비빨로 이겼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무게, 형상, 재질, 크기의 제한은 일견 기술의 발전을 막아서는 벽 같아 보였지만 한편으로 순수히 자전거 선수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사이클링의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장비의 발전이 제약으로 인해 주춤해졌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그동안 펠로톤을 달리는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준 훈련 방식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이뤄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양 섭취와 보급입니다. 선수들은 긴 거리를 달리며 수없이 많은 물과 에너지젤, 음식을 섭취합니다. 기호에 따라 에너지 음료나 에너지바, 콜라, 껌과 젤리, 떡, 바나나 같은 음식을 먹어치우는데 이러한 음식물 섭취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탄수화물의 섭취입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사이클과 같이 지구력이 요구되는 종목에서 탄수화물은 오랫동안 에너지원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클링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서 달리는 일은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 5, 6년 사이에 선수들이 섭취하는 음식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 선수들이 시간당 60에서 90g의 탄수화물을 소화했다면 불과 10년 사이에 120에서 140g까지 탄수화물 소화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매 20분마다 콜라 한 캔씩 마시고 시간당 4개의 공깃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스포츠 과학과 영양학의 발전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탄수화물은 섭취와 소화에 제한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과해지면 속이 불편하고 메스꺼움과 경련,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이 먹는 에너지바와 에너지젤 등이 탄수화물 섭취와 소화가 쉬워지도록 발전한 것입니다. 하이드로젤과 포도당 과당의 비율 조절 덕분에 선수들은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현상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네오스의 영양사인 아이터 비리베이 모랄레스는 오늘날 자전거 선수들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양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회복과 적응에 엄청난 임팩트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수화물 소화 능력은 이제 경기 승패를 가로짓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늘어난 탄수화물 소화량 덕분에 더 많이 운동할 수 있고 회복도 더 빠르고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기를 달리는 선수들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올해 시즌 최상급 선수들이 뚜르드 프랑스에서 산악대기를 펼칠 때 FTP 7점대 파워는 새롭지 않은 현상이 되었습니다. 클래식 전문 선수들은
1시간 동안 400W가 넘는 파워로 달리고 6시간이 넘는 레이싱에서 1200W의 파워를 내며 어택을 시도하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탄수화물 섭취와 소화 능력의 발전에는 그 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리학자들과 영양학자들은 일반인들의 안전한 탄수화물 섭취량에 분명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프로 선수들에게는 아직 그 한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탄수화물 섭취의 한계를 넘었을 때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제재가 필요하게 될까요? 영양학의 발전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극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자전거 선수들은 어디까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